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코로나 2년, 가계부 쓰기 무섭다는 소리와 역대급 불장이라는 뉴스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온도차입니다. 증시에 개인 투자가 100조 원 몰릴 때 자영업은 울고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위기마다 등장하는 그래프 속 악어의 입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목격자로 서 있는 경제발전소는 그래서 내년 이후 정권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쓸 때라고 제안합니다. 자산가치 폭등 속에 갑자기 더 추워진 사람들을 위한 반전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발전소 식구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은행 대출금리 참 비싸졌습니다.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내년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살 때 정부 보조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년층을 위한 청년 희망 적금이 새로 생긴다고 하네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형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해드린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시 시간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해봅니다. 우리 장은 오늘 휴장입니다. 열리지 않고요. 내년 1월 3일에 열리죠. 그리고 20대 대선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발전학회, 응용경제학회와 함께 한국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9부작인데요. 5부,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재정을 어떻게 쓸 건지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오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대 중반을 넘어섰고, 신용대출은 평균 5%대를 기록하면서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1%로 한 달 전보다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2014년 7월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신용대출도 연 5.16%로 한 달 새 0.5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2014년 9월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을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가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형의 비중은 10월달 20%에서 11월에는 17%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고정금리로 나가는 대출인 보금자리론 취급 등등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매금리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대출금리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고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대출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나 은행채 같은 지표금리가 올랐고, 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가상금리를 높이는 등등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국 방침에 따라서 은행들이 일반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중신용자, 그러니까 과거의 신용등급으로 보면 4등급 이하를 뜻하는데, 이 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평균 대출 금리가 더 오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계뿐 아니라 기업 대출 금리도 상승세인데요. 10월보다 0.18%포인트 올라서 11월에 연 3.1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한 작년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예금 이자율도 뛰었는데요. 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은 10월 연 1.29%에서 11월 1.57%로 0.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이 증시나 코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 은행 예금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게 최근 금융시장에서 볼 수 있는 트렌드인데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전기차 구매하고 아직 차이 인도 못 받은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내년부터는 전기차 살 때 정부 보조금이 확 줄어든다고요? 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국고보조금에 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산하면 총 보조금이 됩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 지급 기준도 변경됐는데요. 옵션이 붙지 않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올해는 차값이 6천만 원 이하면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이 내려가게 된 것은 미국 업체인 테슬라가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을 활용해서 판매 증대 효과를 사실상 독식하면서 불거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 5,999만 원에 나오고 또 다른 제조사들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해 왔습니다. 이 한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충전 기본료의 25%, 또 이용료의 10%를 할인해 주던 혜택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보조금 이게 업체들로 어쨌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상한선이 내려간다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출시를 앞둔 중저가형 전기차들도 이 보조금을 감안해서 5,5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산정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기업들 경영 여건이 좀 불투명한데 전기차 가격을 안 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반색할 만한 조치도 있는데요. 이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이 자동차 원자재값 상승이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같은 이런 가격 상승의 압박 요인을 감안해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3년 뒤인 2024년까지 이어지고요. 하이브리드 차의 개별 소비세 100만 원을 깎아주고 취득세 4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 경차 연료에 개소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세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네, 새해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도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청년 희망 적금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네, 우선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대 4%포인트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더 얹어주는 것이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금리가 연 2%라면 최종 금리는 연 6%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상품 중에는 연소득 2,40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도 있습니다. 내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더 적립해주는 상품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데요.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20만 원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제도라는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12개월 동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실질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년부터 자동화 기기, 은행 거 이용할 때 요 수수료 면제된다고요?
네, 새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은 6개 시중은행의 ATM을 영업시간 중에 이용할 때 입출금이나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 금융거래가 디지털로 다 전환되는 추세인데 이 고령층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참여하는 은행이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까지 6곳이 대상인데요. 이 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이 2만 7천 대 정도 되는데 전체 은행 ATM의 83%에 해당합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어르신들이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상반기 중에는 평소에 거래를 않던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 면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 반 이전이나 오후 3시 반 이후에 ATM 이용할 때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고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청년 임현우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의 내년 시장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들이 견고함을 보이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우지수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변화가 좀 나타났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 등에 기반해서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전기차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잠깐 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직전에 최근의 상승에 따른 차익 욕구가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대부분 다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됐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시장은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내년 시장 전망에 앞서서 저희는 리스크 요인을 먼저 내년 시장 리스크 요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리스크 요인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 내년 시장에 대한 잠재 위험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리스크로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꼽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코로나, 매파적인 연준, 중국 등 올해 시장의 하반기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었던 요인들이 여전히 내년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두 가지는 역시나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코로나의 확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상반기는 여전히 높은 수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의 기저효과가 마이너스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인 인플레의 수치가 낮아지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이슈로 인한 공급망 이슈가 좀 재차 부각되고 있어서 1분기에는 잠깐은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에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부터 이제 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 소위 겨울 기간이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는 증상이 경미하다와 전염성이 높아서 병원에 부활을 준다라는 사이에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등에서 기존의 방역 형태를 확진자에서 중증 환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이 확정될 경우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 중에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물가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 분기별로 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분기별로 좀 쪼개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플레와 코로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연말 경제 지표나 심리 지표 등 분위기만 보자면 1분기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요. 한국 시장도 메모리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 등으로 실적에 기반한 안도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테이퍼링이 본격화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른 변동성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종료 시까지는 금리 인상 우려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대체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유동성 축소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1분기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4월부터 곧바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연준이 더 빠르게 혹은 조금 시간을 두고 움직일지의 여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준을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오히려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물가의 기저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압력을 좀 받을 겁니다. 이 때문에 매파적인 연준의 속도 조절 이슈가 오히려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역시나 연준의 FOMC 회의나 8월에 예정된 잭슨홀 컨퍼런스와 같은 이벤트를 참고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분기에는 미국의 정치 이슈가 시장에 화두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 가능성까지 좀 언급되면서 정치 지형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방금 언급한 내용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가 크게 훼손된다면 사실 시장이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해서 그림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치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2020년과 21년 증시가 유동성 장세였다는 점에서 성장에 큰 가치를 좀 줬었다면요. 22년은 경기 사이클이 소폭 둔화되고 더불어 매파적인 연준의 영향 속에서 기업이익을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모두 살펴보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릴까요? 현행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습니다. 사적 모임 4인, 식당 오후에 영업시간 제한은 9시로 다시 한번 결정이 됐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500만 원씩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종합해서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은데 내년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올해를 소폭 정리를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반기만 놓고 보자면 6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14.7% 정도 급등하면서 여타 국가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상승폭이 좀 컸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 코스피가 9.68% 하락하면서 차별화 국면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반기에 불거진 글로벌 경기의 피크아웃 이슈와 두 번째는 기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기 시작했다는 점, 세 번째는 반도체 업황 논란이 불었고요. 네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합된 영향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익의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기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사실 지수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 이슈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를 봐야 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실적 추정치 추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역시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일 거고요. 생각보다 이런 확장세가 커진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컨센서스만 본다면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의 우려가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추이라든지 반도체 디램이나 소위 낸드 가격의 추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요인들도 같이 종합을 하시면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주목해야 되는 업종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전가를 역시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목 선정에 한해서가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1월 증시에서 연초 효과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로 대거 물량을 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팀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 미국의 실적 시즌이 1월 달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이 멈추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기업 이익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증시가 크게 하락할 만한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에 실적 시즌에 기반해서 양호한 흐름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이르지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주고 가시네요. 우리 오늘 마지막이고 2월에 다시 만나는 거죠, 팀장님? 예, 맞습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속보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가 3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거리 두기 2주 연장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송년회 자제해달라는 말씀이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주말 차분하게 마무리하자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 울적했던 연말에 선물 대방출하기로 했죠. 저희 오늘 퀴즈 드리고요. 녹용 다 4분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가세 아시죠? 부가세는 물건 살 때나 아니면 임금 받을 때 최종적으로 간접세로 그냥 거기 붙어있는 세금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몇 %나 내고 있을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는 가게 가면 부가세 별도 몇 %인지 다들 아시죠? 정답은 유료 문자 샵 0951나 TBS 어플로 보내주세요. 수고했어 올해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4분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릴게요.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3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우리 청취자들 정말 이 정답을 기가 막히게 보내주시네요. 지금 뭐 순간적으로 100개가 넘는 문자가 왔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맞아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방송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몇 번이죠? 지금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자, 8907님 경제는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처음에 이 방송 안 들었는데 이제 매일 들어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니 축하 받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결혼 10주년인데 허니문 여행 갔던데 가려고 했는데 못 가셨군요. 심지어 제가 몇 살인지도 알고 계시다니 저희 찐 팬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80에 성함을 안 써주셔서 성함 써주셨으면 읽어드렸을 텐데 9416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8살 청년이시군요. 우리 발전소 들으면서 많이 알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날씨 너무 춥죠. 현장에서 그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함께해 주세요. 저희 오늘은 20대 대선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두고 참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정치색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고 나름대로 일견 합리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대선 후보들부터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부의 추경 편성에서 적극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주택, 국회 세종 이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현실적인 보장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여러 가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30조 원이면 몰라도 50조 100조는 안 된다. 실무자 출신의 이 경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의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아니 전 궁금했어요. 영혼의 경제학자 무슨 뜻일까? 청취자의 영혼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영혼이 있는데 교수님 일단 우리 복지 관련해서 돈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복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뭐 복지 얘기를 이렇게 너무 깊게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양적인 부분하고 질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적인 부분,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얼마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니네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복지 지출, 정확하게는 이제 뭐 우리가 사회 복지 지출이라고 쓰는데 거기에 얼마큼 지출하느냐,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봐요.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게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0%를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에 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를 넘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뭐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 이게 뭐 11이었다가 10이었다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선진국에 비해 보면 우리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요거를 좀 개수를 좀 세보면은 OECD 국가 한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35등 정도, 우리 밑에 한 멕시코 정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도생하는 거다 알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돈을 써야 되는데 국가가 그만큼 돈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좋으냐면은 이제 사각지대가 얼마큼 있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범위와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이 적으니까 범위가 좀 약간 좁죠.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 보지만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좁은 편이고 깊이는 어떠냐? 깊이도 약간 얇죠. 그래서 이제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얘가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양도 늘려야 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도 줄이고 깊이도 이제 조금 더 깊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재원인 거죠. 네. 문제는 재원인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을 때 넓게 가고 깊게 가는 게 동시에 가는 게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하면 뭔가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예컨대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의료급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비를 깎아주는데 그 의료급여를 조금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주자. 그러면 이제 수급자의 깊이를 좀 더 깊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또 문재인 케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 혜택을 조금 더 넓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케어를 조금 더 넓게 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받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맞냐? 이런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깊게 가는 것보다도 넓게 가는 거를 먼저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다. 이제 이렇게 선택을 좀 해갖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양도 좀 부족하고 네. 질적으로도 좀 부족한데 그럼 최근에는 어땠냐? 최근에는 그래도 좀 빨리 늘려온 편이에요. 우리가 상당히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의적인 복지였는데 최근 한 4, 5년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려온 거고 예컨대 우리 경제의 경장 그러니까 이 명목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정부 지출은 8, 9% 네. 늘려갖고 왔어요. 근데 복지 지출은 10% 이상 늘려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복지 우등생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매년 그 연말에 새해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보낼 때 보면
항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 지출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증가폭도 복지 예산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근데 가끔 헷갈리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복지 예산으로 보느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수급 혹은 의료보장성 문제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복지 예산의 범위를 어디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복지 예산을 늘린다라면 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희생돼야 되는 다른 예산들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게 맞느냐, 두 가지 고민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 뭐 너무 좋으신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다만 복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정 개념을 정의하느냐는 문제는, 예컨대 저출산 예산 이렇게 하면은 저출산 예산을 뭐 수백조를 썼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저출산 예산은 아니고 가족 정책이나 다른 정책을 다 저출산에 붙여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들이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한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컨대 뭐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교육복지 투자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예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복지거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복지 투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조금 더 넓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려워지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이다라고 하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GDP 대비 1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우리가 GDP를 한 2,000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부처에 복지 관련된 예산을 다 모으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한 200조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이제 우선하게 되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우리 소득이 올라가면 이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저는 이제 돌봄이라는 화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부부가 다 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돌보거나 어른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면은 사실 돌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돌봄을 사회가 좀 담당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돌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복지 지출을 소득이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두텁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생산을 위해서라도 중산층 위에까지 올라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 구조를 보면은 경제와 관련된 지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 경제와 관련된 지출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컨대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게 이제 SOC 관련된 사회 간접 자본된 지출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이전에 어떤 정부의 그 지출 구조를 보면은 이 경제 관련된 지출이 한 20% 넘어간 정도 꽤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은 SOC 투자를 막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수치상 고용하고 성장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진통제 같은 건데. 그렇죠. 금방 이제 성과를 내야 되면은 SOC 투자를 늘려 나가면은 그게 이제 성과를 내니까 이제 그럼 그런 걸 하게 되는 건데, 선진국들은 보통 그 10에서 15%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지금 이미 들어왔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출 구조를 좀 바꿔 나간다고 치면은 그러한 이제 경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제 맞는 방향이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성과에 우리가 매몰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실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경제 관련된 지출을 줄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범 초기에 예산 당국자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세우고 도로 까는 SOC 예산 안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기조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일자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SOC 투자를 발굴해냈는데 그게 이제 생활형 SOC다. 도서관 짓고 체육관 짓고 하는 그런 생활형 SOC를 늘려나간다고 하면서 다시 경제 지출이 조금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지출에 좀 더 가야 될 돈들이 조금씩 뒤로 조금 밀리게 되는 이제 뭐 그런 그 경로를 겪게 되고 뭐 아까 그 중간에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자연증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연증분. 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인구 구조하고 좀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 지출을 하나도 안 바꿔도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어르신분들은 조금씩 수명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4형제 뭐 4남매 정도 태어나서 부모님 모시면은 이게 4남매가 부모 2명 모신다. 가족 안에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부양비라고 표현하는데 부양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애들을 어떻게 부양하느냐 그걸 따져 보면은 보통 거기에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은 이 부양비가 거의 1까지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양 젊은 세대의 부양 의무가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복지 지출 늘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GDP 대비 5% 정도는 그냥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재정학자가 그 이런 복지 지출을 바라볼 때는 그런 자연 증분을 한번 고려하면서 복지 지출을 바꿨을 때 거기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지. 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컨대 그 선진국이 GDP 대비 20%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20%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가 25% 이상을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고려하면서 복지 제도를 이제 그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복지 지출에는 이제 속성들이 좀 있어요. 네. 다른 지출과는 다르게 하나는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들. 법에 써 있는 거죠. 네. 써 있어서 나라가 돈이 없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세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번 들어오면은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라는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비가역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한번 내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뺏었을 때 그 정치적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소위 경직성이 굉장히 있는 예산이죠. 그렇죠. 경직성이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번 앉힐 때 논의를 잘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당 기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치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상당히 곤란해지고 치울 수도 없고 큰일 나죠. 줬다 뺏을 수 없는 예산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거의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줘도 되는데 네. 이런 이제 복지 지출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법안으로 만들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이랑 한번 만들어지면은 더 앞으로 나가는 거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우리가 선거가 거의 매년 한 2년마다 한 번씩 큰 선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안 칠 때 상당히 잘 안 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증가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른 예산이 그냥 순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제외하고라도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은 돈이 어디서 날 거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수를 그런데 무한히 늘리자니 경기가 주기적으로 안 좋아지고 세금이 늘어난다고 할 때 기꺼이 내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세금이나 복지 지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복지 지출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부담하실 거냐 그러면 나는 좀 그렇고 중산층이니까 좀 그렇고 좀 부자들이 좀 내면 좋겠다. 많이 버는 사람들. 예.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재정학자인데 재정학
국채에서 이제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쓰일 돈들은 이제 국채로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쓰일 돈들은 조세로 충당해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예컨대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조세로 충당하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조세로 언제 만들 것이며 그 돈을 언제 거둘 것이며 그건 이제 맞지가 않거든요. 빨리 부채를 빌려가지고 국민의 돈을 빌려가지고 빨리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국채로 조달하는 게 맞고 예컨대 우리가 뭐 대규모로 이제 복지 지출을 해야 되는 예컨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컨대 뭐 기본소득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한두 번 하고 치울 게 아니고 쭉 가는 거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재원은 그러면 상응하는 조세가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매칭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치인들도 그 제안을 내놔야 되고 국민들도 선택할 때 과연 그런 복지 지출에 해당되는 재원 마련 대책이 돼 있느냐 이거를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공약마다 견적서를 같이 좀 붙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이 공약 제도를 기재부가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약간 놀라운 일이죠. 맞아요. 놀라운 네. 일이죠. 각 캠프에서 그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안을 내면은 기재부가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라고 안을 냈다가 물론 혼나고 이제 끝났죠. 혼나고 끝났는데 네. 여하튼 지금은 좀 되게 이상한 국면이지만은 최근까지 들어올수록 어떤 그 일들이 있었냐면은 공약이 나올 때 당연히 상대편 캠프에서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캠프도 준비할 때 이거는 뭐 이런 세금을 조금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는 우리 부채로 조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예가 그 2012년 대선에 무슨 공약 가계부 네. 이런 게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살펴보면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이게 진보를 해왔어요. 근데 올해 선거만 지금 공약도 안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고 뭐 할지 모르니까 재원 대책은 당연히 안 나오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또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조세하고 우리가 그 부채, 국채를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렇게 낭비하는 세금들 엄청 많은데 또 걷어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세금 내기 싫거든요, 사실은. 예컨대 뭐 지금 연말이니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보도블록 최근 거치하고, 한 달 동안 엄청 뜯었죠.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우리 그 예산 구조상 돈을 안 쓰고 넘기면 불용이거든요. 예산 불용이 되면 이듬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불용되면 그걸 없애버리기 때문에 네. 무조건 쓰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국민들 다 목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지출 구조조정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련하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요까지 듣고요. 저희 교통정보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0525님, 경제발전소의 그 진행자가 미스코리아보다 더 예쁘다고 하셨는데 땡! 아닙니다. 제가 미스코리아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분들이 인종이 좀 다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기 진행자는 보급형 얼굴인데 뭐 팩트를 전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뭐 그 정도 얼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심지어 이거 가지고 삼행시 뭐 이행시도 지어 보내주시는데 문장력 제대로 뽐내주실 기회를 저희가 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 관련해서요, 교수님.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 할 때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 증서 써주고 돈을 꿔온다는 얘기인데
국채를 발행할 때 하고 세금 걷어서 조달할 때 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아무래도 세금은 우리가 그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입안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의회가 만들어진 거는 또 그런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이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유인이 있냐면은 내가 돈이 필요한데 증세하는 것보다는 내가 국채를 빨리 발행해가지고 마련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게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유혹에 보통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출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그거에 해당되는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예컨대 어떤 A라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B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증세안을 마련할 것이냐 반드시.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재정 준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제도까지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손쉽게 이제 좀 증세 얘기를 조금 해보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 쉽죠. 그래서 국민들이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의회나 사회단체에서 조금 감시를 좀 잘할 필요가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건전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건전재정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돈을 써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번 그 기획재정부 최근에 그 스탠스를 보면은 돈을 써야 되는 시기에도 이게 전 습관이라고 보는데 습관적으로 이거 뭔가 지출에 뭔가 딴지를 내가 좀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재정 관료로서의 그런 습관이 발동되는 거 아닌가. 예컨대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피해받은데 그다음에 어려운데 두텁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 그걸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또 소상공인 지원할 때 되게 되면은 그럼 거기에는 그건 두텁게 줘야 되는데 그때도 다시 이제 굉장히 또 까다롭게 나와요. 예컨대 뭐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다가 보정률이라는 것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 보정률을 이제 올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할 때는 80%를 적용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우리 행정 규제가 없었어도 20% 정도는 니네가 그냥 매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자영업 어려운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이런 얘기군요. 그냥 우리 이런 코로나 없어도 그냥 이제 줄어드는 거야. 이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논리가 작년이면 또 맞아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뭐 20% 정도는 자연 감소분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4%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4% 성장했다는 얘기는 다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으면은 줄어든 것보다는 훨씬 많이 매출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률 80%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4% 성장이라는 게 우리 GDP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어쨌든 내수가 어렵고 수출이 견인했다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으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올해는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시장이었다라는 반론이 하나 가능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건 자영업자들이 치른 기회비용이 우리가 지금 추산하는 이 정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여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이제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 그 임무의 본령은 국간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이제 답변 드려보면은 뭐 원칙상 맞아요. 원칙상 기획재정부한테 국간을 잘 관리를 하라고 하는 미션을 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할 때 지금 잘 쓰고 있느냐 그러면은 국가 지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필요할 때 잘 쓰고 있냐 그러면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예컨대
뭐가 있었냐면은 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까다롭게 굴면서 그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신용카드에 쓴 거에 일부분을 캐시백을 해주는. 그렇죠. 그거 정말 그 효과 없는 정책이거든요. 거기에는 몇 조로 물론 이제 7천억으로 네. 줄어들긴 했지만 처음엔 조 단위를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없는 정책에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런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것이 조금 전 이해가 좀 잘 안 갔고 이제 뭐 수출이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내수만 따져보면 원래 줄어드는 거다 뭐 이렇게 뭐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재부 자체가 그러면은 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게 뭐냐 사실은 미국의 재정에 기여를 한 거지. 우리나라 기재부가 그럼 무슨 여기 그럼 다 수출 때문인데 그러면은 니네가 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받은 지원 그 계층에서 지원할 때는 좀 너그럽게 해야 된다. 좀 계산을 조금 더 우리 과대 계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손해 보는 거는 다 감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각 대선 후보들도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가다듬고 기존의 세금이 충당해오던 지방교부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핵심 경제 공약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점을 찍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고 이게 다시 토지이익 배당금제라는 형태로 등장을 했어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양 캠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 시리즈가 지금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발표하는 거나 내용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나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조에서 한 50조 정도의 재원이 지금 필요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컨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네. 마련하겠다. 비과세 감면 축소하겠다. 아니면 신규 세원 발굴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잠깐 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43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아직까지 마땅한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가능한 얘기일까요? 윤석열 후보의 50조 아닌데 50조 안 같은 경우도 재원 마련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특히 이제 50조를 마련하는 방법은 이제 국가 채무를 동원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갖고 왔냐면은 국가 채무를 죄악시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경로를 틀어막고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냐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네. 지금 가장 지지율 수성을 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라. 명지대 경제학과 영혼의 경제학과 우리 우석진 교수님은 여기까지 숙제로 주셨습니다. 숙제를 잘 해올지 새해에 한번 지켜볼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드릴 거고요. 올 한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문자가 거의 1000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희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부가세 10%입니다. 우리나라 부가세 10%. 이걸 좀 조정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요거 조정 관련해서 한동안 말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거 아마 경기 상황 생각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내년 상황 좀 지켜보자고요. 올해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3283님 10전 대보탕 같은 방송인가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연식이 짐작이 되네요. 0675님 복지경제 너무 다양하고 분야가 넓습니다. 그리고 3303님이 주신 게 우리의 생각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사회복지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거 마냥 늘려서는 우리 자식들한테 또 숙제 주는 겁니다. 고민 제대로 합시다 해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올해 방송 완전히 마무리할게요. 내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